일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은성이었습니다. KBS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시리아에서 반세기 넘게 군림했던 알 아사드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반군의 대공세가 시작된 지 11일 만에 정부군이 수도를 내줬고 아사드 대통령은 러시아로 망명했는데요. 이로써 13년 넘게 이어졌던 시리아 내전이 반군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다음 국면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반군의 승리로 권력의 공백이 생겼고 이것이 또 다른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시리아 정권이 속수무책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시리아 정세의 변수가 될 세력은 누구인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 속에 있는 파키스탄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파키스탄에서는 임란 칸 전 총리의 석방을 요구하는 크고 작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시위대와 군부대가 충돌하면서 사망자까지 발생했는데요. 이런 사태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립니다. 12월 10일 화요일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시리아 내전이 반군의 승리로 끝나자 유럽 각국이 시리아 출신 피난민의 망명 절차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이민난민청은 시리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시리아 피난민 망명 심사를 보류한다고 밝혔는데요. 계류 중인 망명 신청은 47,270건입니다. 오스트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정부도 시리아 피난민의 망명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고 프랑스 역시 조만간에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내무부도 이미 허가한 망명 자격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럽 각국 우파 진영은 시리아에서 온 피난민을 하루빨리 고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 이견이 법치주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시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지금의 시련과 불확실한 시기에 우리가 보길 원하고 지난 며칠간 직접 목격한 것은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며 법적 정치적 절차가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미국은 한국의 모든 관련 당사자와 소통의 문을 열어둘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대 인공지능 반도체 선두기업인 미국의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스라엘 반도체 업진 멜라눅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제한적으로 조건을 부과해서 승인하도록 한 결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2020년 데이터 센터 사업을 강하게 해서 멜라눅스를 69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5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보험부문 대표인 브라이언 톰슨 최고 경영자 총격 살해 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뉴욕 경찰은 현지 시각으로 9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톰슨 CEO 살해 용의자로 수배된 루이지 만조니를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조니는 체포 당시 건강보험사의 이익 추구 행위를 비판한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휴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유명 사전 출판사인 메리엄 웹스터가 2024년 올해의 단어로 양극화를 선정했습니다. 웹스터 측은 양극화에 대해서 뚜렷하게 대조되는 두 개의 대립의 분할, 특히 한 사회나 집단의 의견이나 신념, 이해관계가
국회에 걸치지 않고 양극단에만 집중된 상태라고 정의했는데요. 미국과 전 세계 복잡한 상황을 더 잘 이해하려는 미국인들의 욕구가 양극화 검색량 증가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웹서 측은 올해 미국 대선 기간에 언론 매체가 양극화란 단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인과응보 사필귀정. 네, 그렇습니다. 시리아에서 반군이 승리하면서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결국 물러나게 됐고요. 사실은 탈출했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사드 집권 기간 동안에 발생했었던 각종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해서 유엔 측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폴코 튀르크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아사드 대통령의 집권기에 자행됐던 인권 침해에 대해서 당시의 통치권자뿐만 아니라 범죄에 관여한 모든 관계자가 반드시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30년간 집권한 부친 하페드 알 아사드 전 대통령이어서 시리아를 철권 통치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민간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는데요. 2011년 반정부 시위대에 총을 발표하면서 강경 진압했었고 시위가 무장 반란으로 커지자 염소, 살인가스 등 화학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3년 넘게 이어진 내전 속에서 시리아 국민 수십만 명이 사망했고요. 네. 1200만 명은 집을 잃었습니다. 한편 이슬람 무장단체인 하야트 타할리르 알샴 HTS가 주도하는 반군이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하면서 알 아사드 정권은 무너졌고요. 아사드 대통령과 그리고 가족들은 망명했는데 러시아로 도피했습니다. 네. 한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앞으로 시리아에서 정치 권력을 이양할 때 과거에 심각하게 인권법을 위반한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반드시 보장을 해야 된다면서 미래 재판 과정에 사용될 모든 증거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새로운 당국은 국제형사재판소 ICC 규정을 받아들이고 인권 침해 가해자들이 재판을 받는 길을 반드시 열어야 될 것이고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법률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또 잠시 후에 글로벌 이슈에서도 짚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키워드가 하늘이 무너졌을 때 내려온 동아줄. 네. 하셨는데. 이 와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사드 대통령이 러시아로 갔죠. 탈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아줄이 내려온 거죠. 어디서 이렇게 최후를 맞지 않고 탈출하게 된 건데 그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결정을 해줬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러시아 타스 통신 보도에 따르면 크렘린궁 대변인이 아사드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이 망명이 허가가 됐는데 이건 푸틴 대통령의 결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사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는 말하지 않았고요. 푸틴 대통령의 공식 일정에는 아사드 대통령과 만남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크렘린궁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네. 아사드 대통령의 아들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는 이전에도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포함해서 권좌에서 추출된 세계 독재자들이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처를 제공해왔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주 러시아 시리아 대사관도 아사드 대통령이 현재 모스크바에 있다라고 확인해 줬습니다. 네. 러시아는 이란과 함께 아사드 정권을 지원해 왔는데요. 2015년부터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면서 정부군을 지원하면서 반군을 진압하는 것을 거들었고 그리고 지중해 유일의 해군 기지와 군사 비행장을 시리아에 두고 있습니다. 한편 이 러시아 측 대변인은 기지의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과 접촉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것을 취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예방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사드 정권 붕괴에 대해서 미국의 외교력이 작용했다라면서 동맹국들과 시리아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시리아 내전에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시리아 전에 대해서 이런 이중적인 메시지는 두 정부가 전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외교 문제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임기가 한 달 정도 남은 바이든은 자신의 국제적 유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반면에 트럼프 당선인과 측근들은 자신들의 외교적 노래 토대를 깔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법치주의와 평화적 해결. 네, 사실 법치주의, 평화로운 해결 이거 우리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단어들이었는데 그렇죠. 이걸 실천에 옮기는 것이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미 국무부 측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대화 상대는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매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국무부에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 탄핵 표결 무산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의 소통 상대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그러면서 한국 내 정치적 절차는 당연히 한국의 법률과 헌법 하에서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 이견이 법치주의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밀러 대변인은 한국의 정치적 혼돈 상황이 한미 간의 외교 협의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는 질문에 대해서 한미 동맹은 여전히 철통 같다라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 안보를 위해서 미국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국 언론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계엄 사태라든지 탄핵 정국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반응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매일매일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네. 일단 우리나라 법무부가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시킨 것에 대해서 한국의 정치적 기능 부전 상황이 심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윤 대통령이 출국 금지됨에 따라서 한국의 정치적 기능 장애가 심화됐다라고 지적했고요. 또 법무부가 공수처 윤 대통령 출국 금지 조치를 수용한 것은 정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한국인들은 윤 대통령이 거의 자취를 감춘 상황에서 누가 나라를 통치하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전했고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한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적이 없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분에 대해서도 법률학자들의 견해가 서로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윤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과도적 권력 행사 구상을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발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국의 통치 체제가 마비된 것 같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한편 미국의 CNN 방송은 윤 대통령이 탄핵 투표에서는 살아남았지만 정치적 생존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폭스뉴스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상 소회하면서 퇴임 후 조사를 받고 구속됐다라면서 과거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보릿고개 넘는 거인. 네, 제가 사실 그 폭스바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좀 뉴스를 말씀드렸는데요. 상황이 계속해서 점점점 나빠지고 안 있습니다. 좋아지고 네. 있죠. 네. 유럽 최대 자동차 회사이자 독일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이 중국 공장을 추가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난징 공장에서 철수를 결정 폭스바겐이 중국 내 생산시설 26곳 중에서 가동률이 낮은 생산시설을 추가로 매각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난징 공장은 폭스바겐의 파사트 그리고 스코타 카미크 등 이렇게 내연 기관차를 생산하는 곳인데 네. 중국 내 이 내연 기관 차량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가동률이 낮아서 구조 조정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연간 30만 대 팔았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11,000대 파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30분의 1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이러니까 회사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렇죠. 네. 이 폭스바겐은 최근에 위구르 강제노동 의혹을 받고 있는 신장 자치구 공장을 다른 회사 측에 매각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고요. 네. 1980년대 중반부터 중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만 내수 침체에다가 비아디 같은 중국 현지 업체들의 성장으로 폭스바겐의 시장 점유율은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독일 내에서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노조가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폭스바겐 노조가 공장 폐쇄 계획 철회를 주장하면서 파업을 벌였고요. 구조조정 협상이 진행 중인데 폭스바겐은 독일 공장 폐쇄와 인력 감축을 통해서 170억 유로 절감 계획을 제안하고 있습니다만 노동계 그리고 정부도 공장 폐쇄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 4차 노사 협상을 앞두고 공장 폐쇄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네. 사회민주당의 공동대표 역시 경영진을 비판하면서 일자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폭스바겐 근로자들이 독일 공장 폐쇄에 반대하면서 현지 시각으로 9일 두 번째 파업을 벌인다고 하는데요. 네. 금속 산업 노조 측에서는 사측이 독일 공장 세 곳을 폐쇄하고 직원 수십만 명을 해고하고 남은 근로자들을 10% 이제 뭐 임금을 인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조는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독일 공장 10곳 중에서 3곳을 폐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수천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면서 노조가 강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노사는 유럽 자동차 수요 감소에 맞서서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협상을 벌인다고 하는데 워낙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그러게요.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아무튼 독일도 뭐 이 경제 상황, 정치 네. 상황이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운데 헌 맞습니다. 냉장고 줄게 새 냉장고 다오. 네, 맞습니다. 이 내수 부진에 시달리는 중국 정부가 낡은 가전제품을 새로운 가전제품으로 교체할 때 보조금을 주는 이구 환신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네. 올해 가전제품 매출이 2천억 위안으로 39조 원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중국 상무부가 지난 6일 기준 약 3천만 명의 소비자가 8대 가전제품 4,585만 대를 구매해서 그 2019 7천만 명 지금 너무 금액이 숫자가 너무 커서 지금 커가지고 잠깐 네. 멈칫하셨는데 네. 예,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중국이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3천만 명 정도가 네. 4,585만 대를 샀다고 하니까 한 그러니까요. 사람이 한 대 이상 그렇죠. 샀다고 볼 수가 네네. 있는데요. 상무부는 특히 전국의 가전제품 매출이 1,000억 위안을 돌파하는데 79일, 오. 2,000억 위안 돌파하는데 40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면서 소비력의 상승의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경기가 안 좋아도 집에 뭔가 사야 되고 바꿔야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정부 측에서 네. 바꿔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내 모든 지역이 보조금 지급 단계를 간소화하고 폐가전 재활용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하는 등 새로운 상품을 교체하는 게 좀 쉬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린성은 61개 재활용 기업과 300대 이상의 재활용 차량을 활용해서 최근에 40만 개 중고 가전 교체 작업을 완료했다고 하고요. 네. 베이징은 1,200여 개 대형 쓰레기 투기장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상무부 관계자는 연말에 소비 성수기를 맞이해서 노후 가전제품을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는 정책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도록 각 지방정부를 지도하고 또 가전제품의 시장 활력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 상무부 등 14개 부처가 지난 4월 달에 공동으로 소비재 이구 환신 촉진 행동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책을 추진했고요. 경기 침체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내수 부진이라서 이걸 타개하려고 중국 정부가 이런 정책을 내놓는 겁니다. 네, 아무튼 숫자가 어마어마한데요. 그렇죠. 역시 중국입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비바람을 겪지 않고 무지개를 볼 수 없다. 네. 예. 네, 사실 제가 오늘 이 키워드를 고른 이유는 네. 지금 우리 상황도 너무 좀 힘들고 그렇죠. 사람들 모두가 마음 심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비바람을 겪지 않고는 무지개를 볼 수 없다. 네. 힘들지만 또 지나가고 또 좋은 시간이 올 거다. 그런 의미에서 이 키워드를 골라봤는데요. 네. 이 얘기는 중국의 인터넷 기업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이 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20년 인공지능의 가져올 변혁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요. 핀테크 계열사인 엔트 파이낸셜이 20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고 미래 20년 동안 AI가 가져올 여러 가지 모든 변화는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마윈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가치와 남과 다른 혁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네. 2020년 11월 달에 엔트의 기업 공개 IPO를 철회한 이후 첫 번째 연설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마윈이 중국 정부의 탄압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사실 그때부터 공식적인 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마윈은 연설에서 지난 20년이 인터넷 시대였다면은 미래 20년은 AI 인공지능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년 전에 인터넷이 막 다가왔을 때 인터넷 시대의 기회를 잡은 행운아였고 그리고 미래 20년은 AI가 더욱더 커지는 그런 위대한 시기가 될 거라고 마윈 회장이 전망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기술 자체보다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AI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지만 AI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다가올 미래에서 진정으로 가치가 있고 독특한 무언가를 하는데 우리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렇죠. 지난 3년간 이어진 중국 당국의 규제를 비바람에 표현하면서 비바람을 겪지 않고 무지개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 시련에 감사한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요. 그런 시련이 있었지만 사람들의 격려, 비판이 회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데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욕을 하게 됩니다. 너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런데 네. 그러기보다는 어쨌든 그거 덕분에 너무 아팠지만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네. 역시 회사를 이렇게까지 크게 키운 사람은 뭔가 다르다. 네, 그 이런 생각을 생각, 예. 듭니다. 한편 이 마윈이 행사장에서 징센둥 엔트 회장과 퐁레 알리바바 및 알리페이 공동 창업자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요. 어쨌든 공식적인 자리에 이렇게 모습을 나타내면서 네. 마윈의 존재감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이 회사에 대해서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이 마윈의 연설은 알리바바나 엔트가 공식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만 중국 SNS에 이미 다 전문가 동영상이 퍼지고 있고요. 이 엔트그룹은 텐센트, 위챗페이와 함께 중국을 현금 없는 시대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했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네, 어쨌든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맞아요. 앞으로 뭐 중요하겠죠. 거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뭐 가치라든지 그렇죠. 진정성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하니까 그 얘기를 꼬집은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그리고 많은 너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너무 기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된다는 것도 지적을 한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보이존의 노래 Words 함께 듣겠습니다. Smile, an everlasting smile. A smile can bring you near to me. Don't ever let me find you gone, 'cause that would bring a tear to me. This world has lost its glory. Let's start a brand new story now, my love. You think that I don't even mean a single word I say. It's only words, and words are all I have to take your heart away. Talk in everlasting words and dedicate them all to me. And I will give you all my life. I'm here if you should call to me. You think that I don't even mean a single word I say. It's only words, and words are all I have to take your heart away. It's only words, and words are all I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경찰국회 경비대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 등 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관위 전산실 서버의 복사 및 확보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KBS는 계엄 선포 당시 정보사 병력이 중앙선관위 전산실 서버를 촬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계엄 2일차 계획도 짜여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계엄 선포 당시 전북 익산 제7공수여단과 충북 증평 제13공수여단에 즉각 파견 준비 명령이 내려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에 단체로 불참한 뒤 지역구 사무실과 의원의 자택 앞까지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파키스탄 카라치 박성준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파키스탄에서 지난 4월부터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위는 파키스탄 정의운동 PTI라고 말하는 당에서 4개월 동안 벌써 4번째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10월에 있었던 시위를 포함해서 이 PTI는 2022년 4월 의회 불신임 투표로 임란칸 정부가 축출된 이후에 계속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네. PTI는 지난 11월 24일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시위를 발표하자 정부는 전국의 인터넷 서비스를 중단하고 이슬라마바드에서는 4일 동안 핸드폰 모바일의 인터넷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과 27일 사이에는 시위대와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는데요. 당시 군대가 파키스탄 헌법에서 외부 침략 또는 전쟁 위협에 관련된 조항을 주장하면서 수도로 투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보고서에 따르면 시위대에 대한 체류탄을 불법 사용하고 눈에 띄는 사격 명령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보 보안으로 인해서 사망자와 부상자의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네. BBC 뉴스에서는 11월 27일 아침 보안 요원 4명을 포함한 최소 6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파키스탄 당국은 2개월 동안 대중 집회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으며 모바일 인터넷을 산발적으로 차단하며 시위를 막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파키스탄 정의운동 PTI가 임란칸 전 총리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 임란칸 전 총리 어떤 인물입니까? 네, 이 사람은 크리켓 스타 출신인데요. 네. 2018년 총선에서 승리해서 총리에 올랐습니다. 네. 하지만 외교정책 등에서 정치적인 실세인 군부가 계속 마찰을 빚었고
2022년 4월 의회에서 불신임이 가결돼서 총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부패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현재 수감 중입니다. 네. 또 칸 총리가 이끌던 파키스탄 종인동 PTI는 정당 운영과 관련된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 2월 총선 출마가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PTI의 후보들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최다 의석을 획득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다른 정당들과 연정을 구성하며 정권을 유지했고 칸 총리는 총선 결과가 조작됐다고 현재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울의 정치 분석가 베나지르 샤는 현재로서는 PTI가 임란칸 석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것은 현재 불가능해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네. 하지만 사회적인 또는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춘 시위를 한다면 그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치적인 혼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경 상황도 지금 좋지 않다고요? 네, 파키스탄군은 지난 12월 7일 토요일에 아프간 국경 근처 북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무장 충돌로 6명의 파키스탄 군인과 또 22명의 무장 세력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탈리반 무장 세력들이 해당 지역과 보안군을 향해서 계속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군 성명에 따르면 군인들이 와지리스탄 인접 지역에서 정보 수집 작전을 수행하는 3개 지구에서 현재 총격전이 벌어졌었는데요. 네. 성명에 따르면 살해된 무장 세력을 콰리지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전세적으로 유명해진 파키스탄 테헤리크라는 테러 조직과 함께하는 반군을 분류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네. 파키스탄은 아프간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테헤리크 탈리반이 파키스탄 요원들이 아프간에서 와서 파키스탄으로 작전을 하고 아프간으로 후퇴하고 도망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하는데요. 예. 파키스탄 외무부 기자는 브리핑에서 아프가니스탄 탈리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파키스탄 탈리반을 돕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외무부 대변인은 파키스탄 전역, 특별히 국경 지역인 카이베르 지역에서 테러리즘이 자꾸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아프가니스탄 때문이다라고 현재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무장 충돌이 있다 보니까 이제 무역에도 영향을 주겠죠.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간 무역 상황이요. 네, 그렇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사이의 무역량이 현재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네. 그 이후로 아프가니스탄 국경인 토르캄 국경에서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국경이 자주 폐쇄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시적으로 입국 문서가 발급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무역에 대한 금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14개 품목을 부정 목록으로 포함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네. 또한 현재 카라치 항구에는 이런 제한 조치를 통과한 무역 컨테이너가 300개 이상 보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상공회의소 수석 부회장은 지난 수요일에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양자무역이 급격히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파키스탄 언론에 따르면 현재 그 국경을 넘어가는 그 지역의 주정부가 네. 수출 화물에 대해서 2%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이 무역이 감소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사이의 무역의 규모는 이전 25억 달러에서 현재 7억 달러로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무튼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파키스탄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박성준 통신원이었습니다. 지난 8일 시리아의 바샤르 아사드 정권이 붕괴됐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이날 바로 러시아 모스크바로 망명했고요. 이로써 53년을 이은 아사드 가문의 철권 통치가 붕괴된 건데 2011년부터 이어진 내전에도 유지됐던 이 아사드 정권이 단 11일 만에 반군 공세에 급속하게 무너진 사정은 무엇인지 또 향후 시리아와 중동에 미칠 파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한겨레 신문 정희길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저희가 시리아 내전 관련해서 그렇죠? 소식 전해주셨었는데 네. 이렇게 아사드 정권이 빨리 네. 붕괴될 줄 예상 못하셨었죠 그때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간의 과정을 좀 짚어주시죠.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 등지에 남아있던 하이아트 타흐리르 알샴 등 이런 반군 세력들이 지난 11월 27일부터 정부군에 대해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흘 만인 30일
제2도시인 알레포를 점령했습니다. 이때부터 아사드 정권 위기설이 돌았는데 그 위기설이라는 건 이제 내전이 다시 시작됐구나. 그렇죠. 내전이 또 네. 본격화되겠구나. 뭐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공군이 나서서 반군을 폭격하고 그랬는데도 정부군이 계속 패주하고 또 다른 주변에 있던 반군들도 가세하면서 수도 다마스쿠스로 진공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급기 한 일주일 만에 한 일주일만 급기야 8일에 다마스쿠스에 입성을 했고 네. 그리고 또 아사드 도설이 그때부터 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 러시아가 아사드가 모스크바로 왔다. 망명을 했다. 우리가 허가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걸로서 아사드 정권이 완전히 붕괴가 확인이 된 거죠. 네. 아사드 대통령은 아버지 하페드 아사드가 1971년에 집권한 이후로 대를 이어서 집권해 왔습니다. 한 53년째가 되겠죠. 북한 정권을 제외하면은 최장수 정권이 거의 될 것 같은데 네.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로 거의 정권이 넘어갈 뻔했는데 러시아 등 동맹들의 도움으로 생존해서 내전에서 사실상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어이없이 열 하루 만에 그러게요. 무너진 거죠. 며칠 만에 이렇게 갑자기 정권이 붕괴된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말이 좀 있잖아요. 베이징의 나비가 날개짓 한번 해서 한 달 뒤에 뉴욕에서는 폭풍이 불 수 있다. 네. 근데 최근에 시리아 주변에서 거의 메가톤급 핵폭탄이 터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자 전쟁인데요. 그렇죠. 바샤르 아사드 정권이 그 핵폭풍에 날아간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사드 정권은 내전에서 러시아와 이란, 레바논, 헤즈볼라의 도움으로 생존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고 최근에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가 발목이 잡혔고 이란과 헤즈볼라가 가자 전쟁 여파로 이스라엘과 대결하다가 서로 공격하고 피폐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특히 헤즈볼라는 아사드 정권을 유지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줬습니다. 지상 병력을 파견해서 실질적으로 무장력을 제공했었는데 네. 이번에 아사드 정권을 도와줄 수가 없었게 된 거죠. 그러네요. 이 틈을 타고 튀르키예 지원을 받은 반군들이 공세를 펼쳐서 일거에 붕괴시켜버린 거죠. 네. 외부적인 요인은 이렇고 내부적으로도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었죠. 어쩌면 내부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지지가 없었습니다. 네. 주민의 70%는 순위파가 반대했었고요. 내전 이후에도 철권 통치에다가 13%에 불과한 그 아사드가 출신이었던 알라이파에만 의존했습니다. 네. 정부와 정부군은 무능하고 부패했습니다. 부패와 종파적인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 무능함 때문에 군의 능력이 이미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저하됐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네. 고위직에는 아사드 대통령과 같은 정파인 알라이파만 오를 수 있었고 정부군의 지휘관들도 마약 밀수나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나마 헤즈볼라가 파견한 지상 병력이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기댈 수가 없게 된 거죠. 네. 반면 이번에 반군의 주적이었던 하이아트 타흐리르 알샴 네. 1년 동안이나 이번 공격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하이아트는 1년 전에 군사대학을 설립하는 등 공격을 준비해왔고 거의 정부군 이상의 전투력을 가진 거죠. 네. 알레포를 공격할 때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드론 등 첨단 무기가 등장했습니다. 정부군 장갑차와 탱크가 이 하이아트 드론 공격에 여지없이 파괴돼 버렸습니다. 네. 특히 하이아트 대원들은 기관과 사기에서 정부군을 압도했죠. 주민들의 지지도 받았고요. 네. 물론 그 뒤에는 튀르키예 직접 지원에다가 서방의 암묵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리아 내전 이제 끝났다고 봐도 괜찮은 건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오히려 새로운 분쟁과 내전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보입니다. 네. 우선 도망간 아사드 정권을 대체할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새 정부를 구성하기에는 반군과 외세들이 너무 난립하고 공통 복무가 적습니다. 국내적으로는 4대 세력이 있고 네. 외세로는 5개의 외세가 서로 얽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4대 세력을 보면 이번에 아사드 타도의 주적이 됐던 반군 하이아트 이슬람주의 세력입니다. 네. 또 하나는 쿠르드족의 시리아 민주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분리 독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튀르키예가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했던 친서방 성향의 시리아 민족군이 있습니다. 튀르키예 지원을 받고 있고 현재 투르크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내전이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전이. 쿠르드족을 그리고 또 이제 아사드 정권의 기반이었던 알라이파가 있습니다. 알라이파는 정부군을 구성한 핵심이었고 사실 정부는 붕괴되긴 했지만 이제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면은 다시 무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또 기관과 사기를 보여줄 수가 있죠. 그리고 현재
저기 지중해 연안에 알라이파들이 아직도 친정부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 또 러시아군 군기지가 있고요. 네네. 네. 이렇게 4대 국내 세력이 있고 5개 외세는 어떤 나라예요? 먼저 이번 아사드 정권의 결정적인 타도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튀르키예가 있겠죠. 네. 가장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튀르키예는 쿠르드족 견제가 우선 사항입니다. 향후 시리아에서 신정부 구성 등에서 아마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낼 겁니다. 지분도 제일 크고요. 네. 이미 방금 얘기한 대로 시리아 민족군이 쿠르드족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튀르키예가 배후죠. 두 번째로는 러시아가 있죠. 겠네요. 네. 네네. 러시아는 지금 타르투스 등 지중해 연안에 해군기지도 있고 공군기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에게 이 기지들은 자신들의 지중해 전략에서 필수적인 교두보들이기 때문에 아마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또 그들 위해서는 시리아 내에서 친 러시아 세력을 유지해야 되고요. 친 아사드 세력이 있던 알라이파와 아마 손을 잡을 겁니다. 알라이파도 러시아 군기지가 있는 데가 근거지입니다. 그렇군요. 네. 세 번째로는 이란과 헤즈볼라가 있겠죠. 네. 친이란 세력들, 이란 동맹 세력들. 이 두 세력들은 아사드 체제 붕괴로 아마 가장 큰 타격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리아 내 영향력을 결코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렇죠. 시리아 내에는 아직도 친이란 무장 세력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로는 물론 이제 가장 큰 이제 플레이어인 미국이 있죠. 미국으로서는 아사드가 제거된 마당에 이 시리아에 대한 영향력을 갖다 포기할 수가 없고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자기네 중동 질서를 위해서 어쨌든지 개입을 할 겁니다. 주둔 중인 병력을 유지하면서 현재 요르단 접경 지역에 군대가 있습니다. 이건 국제법적 불법이긴 한데 시리아가 워낙 상황이 안 좋으니까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리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쿠르드족의 시리아 민주군이 있습니다. 그 북동 쪽에 주둔하고 있죠. 네. 이런 시리아 민주군을 몫을 더 키워줘야 되는데 이거는 또 튀르키예의 이해와 상충되는 거죠. 미국이.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뭐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얘기지 미국의 영향력을 갖다 포기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어쨌든 미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제가 방금 말씀했던 이런 목표들을 달성해야 되죠. 마지막으로는 미국과 이해를 기본적으로 같이 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가에서 아주 강력한 정부가 출현하는 것도 반대하고 그렇다고 너무 무질서하게 해갖고서 자기들의 그 무장 세력이 타는 것도 반대하기 때문에 적당한 수시를 유지하게 하려고 할 겁니다. 네. 이미 골란고원과 접경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그 골란고원은 이미 1967 6.1 전쟁 때 이스라엘 점령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그 골란고원을 두고도 또 서로가 완충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리아 쪽으로 넘어가서 사실 시리아 영토죠. 네. 이미 점령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필요하면은 아마 더 진군해서 시리아 영토를 점령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들의 이해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금 시리아가 무주공성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스라엘이 군사작전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네, 네. 우리 안보를 위해서 점령했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렇죠. 쉽지 않은데 이 시리아가 왜 이렇게 분열이 됐고 외세의 각축장이 됐는지 좀 알아볼까요? 중동 국가들이 다 마찬가지긴 한데 시리아도 다민족 다종교 국가입니다. 네. 이슬람 다수 종파인 수니파가 주민의 70%고 아사드 정권의 기반이었던 알라이파가 한 13% 정도 됩니다. 프랑스가 식민 통치할 때 이 알라이파를 경찰이나 군으로 등용했습니다. 이제 이른바 디바이드 앤 룰 전략이라고 뭐 이런 거죠. 분리 통치 전략이라고. 독립 뒤에 이 알라이파가 군부 등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고 1971년부터 하페드 아사드 가문들이 집권해 온 거죠. 네. 2011년 다수의 수니파 주민들이 이 소수 알라이파 독재 정권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를 벌였고 이것이 내전으로 번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주변 세력들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사드 정권은 같은 시아파인 이란과 동맹과 맺고 네. 반서방 성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아랍 국가들도 네. 그 사우디 등 주변의 아랍 국가들은 수니파든 이란과 대립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이번에 내전이 나니까 이란의 동맹인 시리아를 아사드 정권을 타도시켜야겠다고 반군들을 지원했습니다. 네. 그 지원 과정에서 튀르키예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접경하고 있어 튀르키예 군사력도 세니까 반군들을 훈련시키고 지원하는 통로가 튀르키예를 맡았죠. 물론 미국이나 서방이 그 배후였었고요. 암묵적인 배후였고. 그래서 이 반군 세력은 크게 순위 아랍 국가 서방이 지원하는 세속주의 성향의 자유르 시리아군이라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하이아트의 전신이었던 누스라 전선이라고 하는 이슬람주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두 세력으로 반군이 양분됐었는데
예, 이렇게 반군들이 득세를 하니까는 이란과 그 동맹 세력들이 이제 아사드를 지원했고 급기야는 냉전 시대 때부터 우방이었던 러시아가 2015년부터 파병을 해갖고서 아사드 정권을 도왔습니다. 러시아의 파병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이걸로 해서 아사드가 살아났고 내전이 사실상 정권의 승리로 기울어졌고 2020년 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사드 정권이 붕괴된 결정적인 배후를 튀르키예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 상황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방금 제가 말한 대로 튀르키예가 시리아 내전에 개입한 가장 큰 이유는 쿠르드족 문제 때문입니다. 네. 쿠르드족은 튀르키예, 시리아, 이라크, 이란 접경지대에 사는 소수민족이 아니죠. 3천만 명 정도 되는 아주 큰 민족인데 국가가 없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국가 없는 민족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분리 독립을 추구해 왔습니다. 우리도 국가를 만들고 싶다. 네. 근데 특히 튀르키예에 있는 쿠르드족들이 그게 심했고 그동안 무장 독립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터키로서는 이 쿠르드족의 무장 독립 투쟁이 제일 큰 안보 사안이었습니다. 시리아 내전이 터지니까는 터키에 있던 쿠르드족이 시리아로 넘어가서 그 공간이 생기니까 이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무장 이제 내전이 가담하니까 이렇게 놔뒀다가는 쿠르드족이 독립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내전에 개입한 거죠. 네. 근데 이 시리아 내전의 경과가 어떻게 됐냐 그러면 문제가 시리아 내전이 진행되다 이슬람주의 세력이 커져서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준국가 세력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등 서방은 다급하니까는 이 이슬람 국가를 격퇴하기 위해서 쿠르드족을 동원해서 무장을 시키고 시리아 민주군을 시리아 민주군령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쿠르드족의 주축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슬람 국가 격퇴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쿠르드족의 힘이 더 커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터키로서는 쿠르드족을 제어하려고 시리아 내전에 개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쿠르드족의 힘이 더 커졌고 자기가 지원하던 이른바 친서방 반군들은 지리멸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치부심하다가 그 남은 세력들을 갖다가 다 모아서 이들리브 지역에 잔존했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심지어 이슬람주의 세력까지도 지원을 해준 거죠. 지금 하야트죠. 다마스크에 입성한. 그리고서 이번에 가자 전쟁이 터지니까는 반군들의 지원을 해줘서 진공을 시작한 거죠. 27일 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을 했는데 그날 맞춰서 진공을 했으니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참아 못한 이유가 튀르키예가 이슬람권 눈치를 봐서 이스라엘을 비난했는데 전쟁하는 동안 가자 전쟁 동안 시리아를 침공하게 되면 이스라엘 도와주는 격이 되니까 못하다가 휴전하자마자 진공을 시작한 거죠. 네. 아무튼 53년 만에 이 아사드 철권 통치가 붕괴가 됐는데 시리아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중동 정세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텐데요. 한마디로 현재로서는 오리무중이라고 했습니다. 아사드 정권의 총리였던 모하메드 알잘리가 어저께 반군 지도자 골라니를 만나가지고 하야트 이슬람주의 세력이죠. 하야트 지도자 골라니를 만나서 정권 이용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권력 공백 상태고 이를 타개할 로드맵도 없고 협의할 세력도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현재로서는 아직 인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권을 주겠다고 아사드 정권 총리가 정권을 주겠다고 하야트는 무엇보다도 서방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이슬람주의 세력입니다. 물론 하야트가 이제 알카에다에 많이 손을 꽂고 우리는 이제 지하디즘 과격한 성전주의를 벌였다고 말은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이슬람주의 체제를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들입니다. 이 점에서 그러니까 서방에서는 전쟁하고 나서 보니까는 아사드 정권 타도로 보니까 이상하게 이슬람주의 세력이 집권해 이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물론 하야트 어느 정도 인정할 건 좀 두어 봐야 될 건데 이 점에서는 미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주변의 순위파 국가 모두가 이해를 같이 합니다. 이 점에서는 어느 정도 공통 분모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는 시리아에 있는 상대방의 군주들을 서로 양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로서는. 러시아가 지난 7일 도하에서 열린 튀르키예, 이란 및 수니파 아랍 국가들 회의에서 2행기 동안 러시아의 군기지를 갖다가 그대로 주둔하기로 하자 이렇게 약속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미군과 러시아군 모두가 시리아 상황이 격변으로 빠지지 않게 제한 역할을 서로 하자 이제 이 정도 약속을 하는 거죠. 문제는 튀르키예인데 자신이 지원했던 하야트를 통해서 아마 시리아 내에서 가장 큰 목을 챙기라고 할 겁니다. 시리아 튀르키예 방금도 얘기했던 자신이
직접적으로 육성했던 시리아 민족군이 현재 쿠르드 민주군을 시리아 민주군 쿠르드족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아사드의 엄마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세력 공백 같아요. 이 세력 공백이 생기면 이제 이 어디로 될지 모르는 거죠. 뭐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이라크 전쟁 뒤에 사담 후세인 정권이 붕괴되고 나니까는 내란이 벌어졌고 그 내란이 시리아 내전과 연동됐고 그래서 이슬람 국가가 출현했고 네. 그러면서 무장 세력들이 중동 전역에 퍼졌고 그것이 결국 친이란 세력과 이스라엘과 대결이 됐고 이것이 결국 가자 전쟁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이 세력 공백 국제 정치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이 세력 공백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네요. 없는 정권보다 나쁜 정권이 더 낫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세력 공백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중동 지역 전체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당연하죠. 거예요. 네. 시리아라는 데는 중동에서 이른바 레반트 지역이라고 불리는데 네.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핵심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가 계속된다. 네. 이렇게 되면은 중동 전체가 전화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죠. 네, 중동에 어떻게 보면 핵심 지역인데 그렇죠. 네. 지금 세력이 없다. 세력이 없다. 주인이 없다. 네. 무정부 상태다. 이런 그렇습니다. 거죠. 네. 중동 전체가 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아마 상황. 잘못하다가 이라크 전쟁 이후 상황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능성은 지정학적으로 봐서 시리아가 그런 지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이슈 13년간의 시리아 내전이 종식됐는가 했는데 지금 더 어떻게 보면 불안정한 상황이죠. 상황으로 현재로서. 가고 네.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희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